안녕하세요. 미국 주시러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10월 29일 금요일 방송입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은 언제나 즐겁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금요일은요, 다른 주에 비해서 훨씬 더 흥분된 마음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내일은요, 제가 그동안 학수고대하던 미준 패밀리 분들과의 오프라인 모임이 계획돼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긴장되는 마음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내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시간이 가서요, 내일 여러분들과 얼굴을 맞이하고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말 참석을 원하셨는데 초대받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분들을 위해서 내일 행사는 녹화 방송을 통해서 미주은에서 방송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녹화 방송을 통해서라도 이 행사의 분위기가 이랬구나,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어제 제가 커뮤니티 포스팅을 통해서 다른 방송에 제가 출연한 내용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아직 이 영상 보지 않으신 분들은요, 자이언트TV는요 매경에서 그 매일경제신문에서 운영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거든요. 여기 들어가시면 가장 최근에 올라와 있는 영상이 제가 출연한 영상이니까 조금은 이제 색다른 분위기에서 저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들어보실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마련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토요일을 기다리면서 맞이하는 금요일날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셔서 여러분들의 주가 창을 확인하신 분들께서는 즐거운 비명을 좀 지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는데요. S&P 500이 0.98%나 껑충 뛰어 올랐고요. 다우존스가 0.68% 상승, 그리고 나스닥은 무려 1.39%나 급등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러셀 2000은요, 2%가 넘게 거의 뭐 폭등 수준이죠. 굉장히 좋은 주식 시장의 모습을 어제 하루 동안 보여줬다. 물론 이렇게 갑자기 급등하고 나면 또 떨어지는 날도 있기 마련이죠. 하지만 기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개별 종목의 현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미준 4차 산업혁명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좋은 실적을 보여준 종목은요, 테라다인입니다. 테라다인은 어제 방송에서 제가 실적 보고를 함께 여러분들과 공유했는데요. 좋은 실적을 발휘하면서 무려 11.3%나 주가가 껑충 뛰어 올랐고요. EV고는 최근에 이제 테슬라를 위시한 그 전기차 부분, 그리고 전기차 충전 부분이 힘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EV고는 10.9%, 그리고 프로테라가 10.05% 올라가는 좋은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텔라닥도 좋은 추세를 보여줬는데요. 어제 어닝 결과를 함께 살펴보셨죠? 7.6%라는 좋은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자, 쇼피파이가 7.04%. 쇼피파이 역시 어제 오전에,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개장하기 전에 어닝 발표를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7% 급등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진로우도 좋습니다. 6.53%, 차지포인트 6.34%, 인텔리아가 5.02% 올라갔고요. 업스타트가 4.93%라는 꾸준한 성장을 아직까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떨어진 종목이 있나 좀 살펴볼게요. 떨어진 종목이 몇 개 없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투일리오입니다. 투일리오가 어제 어닝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17.6% 정도 떨어졌는데요. 거의 폭등 수준이죠. 그런데 어제 여러분들께서 직접 확인하신 것처럼 투일리오의 어닝 결과가 그닥 나쁜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아마존 어제 팔아놓은 걸 가지고요, 투일리오를 조금 추가 매수하는 기회로 활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투일리오가 떨어진 것을 매수 기회로 활용해서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그냥 공유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18% 가까이 떨어진 이 기회를 이용해서 투일리오를 대량으로 추가 매수했습니다. 원래 좀 관심이 많았던 종목이고 이미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그 비중이 굉장히 작았었거든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찾아온 이 매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추가 매수를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공유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도요, 세 종목의 어닝 결과 발표를 여러분들과 공유할 텐데, 세 종목 모두 굉장히 좀 의미 있고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시거나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이런 종목들입니다. 굉장히 좀 비중 있는 종목들이 이번 소식을 발표했으니까요,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어닝 결과를 보여드릴 종목은 애플입니다. 애플은요, 테슬라에 이어서 한국 분들이 두 번째로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신 종목이거든요. 자, 애플 같은 경우는 Q4라고 부릅니다. Q4의 갭 EPS가 1.24달러가 나왔는데 인라인이라는 것은 이제 그 예상치랑 맞아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레비뉴 같은 경우는 83.36 빌리언을 만들어내서 작년과 비교하면 29% 정도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예상치가 굉장히 높아서요. 1.63 빌리언 정도가 오히려 떨어지는 수준이었다. 따라서 예상치를 맞추지는 못했다. 좋은 결과는 아니었죠. 그래서 지금 주가를 보시면 3.68% 정도 어닝 발표를 한 이후에 떨어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애플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께서 투자를 진행하고 계신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인 정보를 좀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 기사의 제목에서는요, 애플의 주가가 지금 턴 사워다, 지금 쉬어졌다는 거잖아요. 시단 얘기는 지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인다는 얘기고요. 그 이유는 당연히 쿼털리 세일즈, 분기 보고에 발표됐던 매출이 지금 익스펙테이션을, 그러니까 기대치를 만나지 못했다. 따라서 좋지 않은 어닝을 발표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 어닝 결과는 어떠한 그 암시를 하고 있냐면 애플도 지금 서플라이 체인 이슈를 겪고 있다. 공급망이 무너졌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애플은 괜찮겠지라고 기대하고 있는 투자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과를 보니까 애플도 안전하지는 않구나. 여기는 좀 큰 의미가 있는데요. 애플 같은 세계 최고의 기업 역시 이번에 공급망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흔들린다면 나머지 기업들은 그 손실의 규모가 더 클 가능성이 있다는 면에서 전반적으로 주가가 흔들릴 가능성도 생기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정보고요. 이번 달 초에 리포트가 하나 나왔었는데 이 리포트의 내용은 제가 오미즈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미 공유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 아이폰 13 이번에 출시된 새로운 모델인 아이폰 13의 shipment 배송량이 그러니까 생산량이 한 10 밀리언 정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10 밀리언은 이제 1000만 대잖아요. 따라서 1000만 대 정도 부족하게 생산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기사에서 언급해준 그 이유가 뭐였냐면 커뮤니케이션 칩을 만드는 반도체에서 지금 쇼티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었죠. 자, 이번에 MBC에 그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애플의 CEO죠. 팀 쿡이 뭐 직접 나와서 인터뷰한 건 아니고요. 이제 뭐 전화를 통해서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한 것 같은데 어떠한 메시지를 던져줬냐면 애플은 베리 솔리드다. 괜찮다. 아직도 굉장히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레비뉴 그로스 면에서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매출이 계속해서 잘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커런트 쿼터는 이제 4분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4분기 실적은 훨씬 더 좋을 거라고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서플라이 쇼티지의 그 이슈가 계속해서 더 좀 깊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걱정 마라. 이렇게 CEO가 직접 얘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애플이 올타임 레코드 쿼터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올 4분기는요. 애플이 역대 최고의 실적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했다. 따라서 애플의 주주 입장에서는 뭐 조금 더 기다려보면요. 다음 분기에서는 좋은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이폰은요. 지금 애플의 가장 커다란 매출의 소스다. 아직까지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47% 정도 지금 매출이 향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38.9 빌리언을 만들어냈고요. 서비스 매출이 굉장히 좋은데 이번에 18.3 빌리언을 만들어냈고 작년에는 14.5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성장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반도체 부족 현상이라든지 서플라이 체인이 안 좋아지면서 제품 부분에서는 조금 흔들렸는데 다행히 최근에 부상하고 있는 서비스 부분에서는 좋은 성장세를 이어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맥 같은 경우는 매출이 쿼터리 레코드를 썼다고 합니다. 따라서 맥 노트북은 역대 최고의 실적을 썼다. 9.2 빌리언을 만들어냈고요.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22% 정도 실적이 향상을 하면서 8.3 빌리언을 만들어냈다. 따라서 애플의 어닝 실적은요. 사실 굉장히 실망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CEO인 팀 쿡이 직접 나와서 4분기에는 좀 더 좋은 실적을 발휘하면서 우리가 역대 최고의 실적을 쓸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신장을 좀 안정시켰죠. 따라서 3.6% 정도 떨어진 것은 장 중에 2.5% 올라갔다는 점을 감안하면요. 괜찮게 지금 방어가 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는 애플뿐만 아니라 아마존 역시도 어닝을 발표했는데요. 아마존의 모습은 조금 더 심각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마존은 EPS가 6.12가 나왔는데 이 수치는요. 2.81이 오히려
적게 나왔다. 따라서 엄청난 폭으로 지금 순이익이 감소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감지를 할 수가 있고요. 매출 역시 110.81을 만들어냈는데 작년하고 비교해서 15.3%라는 성장률. 따라서 최근에 아마존이 보여줬던 매출의 성장세에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무려 850밀리언이 숏이다. 따라서 엄청나게 좀 실적이 안 좋았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장 도중에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제 미국 장에서 1.6% 정도 주가가 상승을 했었는데 다 내뱉고요. 지금 현재 4.1%라는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마존 역시 굉장히 어닝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의 뉴스를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 뉴스로 이동을 합니다. 자, 이번 기사를 통해서는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아마존의 어닝 결과가 왜 이렇게 부진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기회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자,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아마존이 떨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워닝 신호를 우리한테 줬다고 합니다. 어떠한 경고를 줬냐면 빌리언즈니까 수십억 달러를 지금 엑스트라 코스트, 추가적인 비용으로 사용해야 될 것 같다. 언제 그러냐면요, 홀리데이 쿼터는 이제 4분기를 얘기하죠. 이 휴가철, 즉 그 크리스마스가 껴있는 4분기에 굉장히 좀 많은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할 예정이다. 그 얘기는 순이익이 많이 줄어들 예정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3분기 실적도 안 좋았는데 4분기에도 좋지 않겠구나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읽어보시죠. 자, 아마존이 트레이즈 로우다. 따라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일단은 그 세일 매출의 에스티메이트 전망치를 달성하지를 못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그 매출을 달성하지 못한 것은 세컨드 스트레이트 쿼터다. 따라서 2분기에도 사실 매출이 전망치를 넘어서지 못했었거든요. 따라서 2분기, 3분기, 2분기 걸쳐서 연속으로 지금 매출의 예상치를 달성하지 못하면서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실망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3분기의 레비뉴는 15% 정도 전년도 비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10.8 빌리언을 만들어내는 데요. 사실 이거보다 더 심각한 수치는 오퍼레이팅 인컴입니다. 우리가 영업이익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영업이익이요, 4.9 빌리언을 만들어내는데 이 수치는 작년하고 비해서 오히려 떨어졌죠. 매출은 그나마 15% 정도 올라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6.2에서 올해 4.9로 현격하게 떨어진 모습을 보여준 것이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매출은 올라갔는데 영업이익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온라인 스토어 쪽에 레비뉴만 띄어서 보면 49.9 빌리언을 만들어내서요, 작년하고 비슷한 수치인데 조금 발전을 했죠. 다행인 부분은 아마존 웹 서비스가 아직까지는 40% 가까운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11.6 빌리언을 만들어냈고요. 자, 이번에는 전망치를 보겠습니다. 루킹 어헤드 앞을 살펴보면 4분기에 레비뉴가 지금 130 빌리언에서 140 빌리언 정도를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이 나왔는데 오퍼레이팅 인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심각하죠. 0. 따라서 오퍼레이팅 인컴이 0, 그냥 손익분기점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잘 나와도 3빌리언에 불과할 것이다. 지난해 4분기 같은 경우는 6.9 빌리언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떨어진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아마존이 기대하기로는요, 좀 발생할 것이다. several billion 달러즈라는 것은 수십억 달러거든요. 수십억 달러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어느 쪽에서 그러냐면 컨슈머 비즈니스 쪽에서. 따라서 클라우드 쪽은 괜찮은데 지금 문제는 이커머스라는 거죠. 이커머스 쪽에서 상당히 많은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현재 레이버 서플라이 쇼티지 현상, 따라서 사람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임금을 많이 올려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기 나와 있죠. 웨이지 코스트가 인크리즈,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서플라이 체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좀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비용을 납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뿐만이 아니라 플라이트 앤 쉬핑 코스트 역시 올라가고 있다. 따라서 배송을 하는데 이 배송에 들어가는 비용 역시도 올라간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비용이라는 비용은 다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당분간 아마존은 좋은 추세를 보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따라서 내년을 좀 기약해 보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마존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조금 더 참을성을 발휘하셔야 되는 그런 시기가 도래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뭐 언젠가는 올라갈 주식인 건 분명하지만 조금 시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어닝 결과는 쇼피파이에서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 제목을 보시면 EPS 미스 그리고 레비뉴 미스잖아요. 따라서 하나도 달성한 게 없는데 지금 주가를 보면 7%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쇼피파이 같은 경우는 아침에 발표를 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7시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사실 주식시장이 오픈하기 전에 이 결과가 발표가 됐고, 그래서 상당 부분 주가가 떨어질 것 같은데 오히려 7%가 올라갔다. 조금 자세히 살펴봐야겠죠. 자, 일단 논갭 EPS 같은 경우는 0.81 만들어내서요 0.41을 미스했다. 따라서 시장에서 전망치보다 현격하게 많이 떨어졌죠. 순이익이 좋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엔 갭 EPS인데 갭 EPS 같은 경우는 9달러를 만들어내서 8.5가 더 나왔다. 자, 굉장히 좀 드문 케이스가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어제 제가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논갭과 갭의 차이를 잠깐 더 설명을 드리면, 갭은 이제 우리가 오피셜하게 사용하는 공식적인 수치를 얘기합니다.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의 약자거든요. 자, 그래서 논갭이라는 것은 오피셜이 아니란 얘기죠. 어떤 의미냐면 이 결과에서 일회성 비용을 다 빼버리고, 아니면 일회성으로 발생하는 매출 역시도 다 빼버리고 계산한 것을 논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논갭이 굉장히 좀 좋지 않고 갭이 좋았잖아요. 그 얘기는요, 일회성 비용이 많았던 것이 아니고 일회성 수익이 많았다는 거죠. 따라서 이번 분기에만 좀 특별히 발생한 수익이 있었구나, 아니면 뭐 마이너스 비용이 있었구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식적인 EPS가 이번에 비공식적인 EPS보다 훨씬 잘 나오면서 상당히 많은 폭으로 어닝의 전망치를 넘어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매출 같은 경우는 1.12 빌리언이 나왔고 이 수치는 30밀리언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장 추세는 괜찮습니다. 자, 이 기사만 봐서는요, 우리가 어제 주가가 왜 7%나 올라갔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따라서 다음 기사 하나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기사에서는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쇼피파이의 매출 실적을 그 비즈니스 분야별로 나누어서 분석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전에 10년간 10배 성장할 주식으로 제가 쇼피파이를 설명드리면서 함께 공유했던 내용을 잠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쇼피파이의 투자 가치 중에 하나가 지속적인 매출 성장이다. 그리고 이 매출 부분은요, 두 가지의 매출 모델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매출 모델은 서브스크립션 솔루션이라고 부르고요. 전체 매출의 41%를 담당하고 있고, 두 번째 매출 모델은 머천트 솔루션, 그리고 59%. 따라서 머천트 솔루션이 조금 더 비중이 높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요, 서브스크립션 솔루션의 매출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를 살펴보면 전체 매출의 41%를 담당하고 멤버십 구독 매출이 전체의 80%를 차지한다. 따라서 서브스크립션 솔루션은 멤버십이구나 라고 우리가 간단히 이해를 하면 되겠죠. 나머지 20%는요, 디자인이라든지 어플, 도메인 서비스 같은 것을 제공하면서 추가적으로 만들어내는 서비스 매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 매출 소스인 머천트 솔루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천트 솔루션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59% 정도의 매출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그 상인들이 필요한 모든 부가 서비스를 합쳐서 이 머천트 솔루션이라고 부른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결제 서비스라든지 주문 처리, 배송, 재고 관리, 대출, 포인트 오브 세일이라고 부르는 단말기, 이러한 제반 서비스, 우리가 상인들이 비즈니스를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모두 제공해 주면서 만들어내는 매출이 머천트 솔루션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우리가 기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서브스크립션 솔루션은 레비뉴가 지금 37%가 올라갔다. 그 얘기는 멤버십 피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이 정도 올라갔구나라고 우리가 그냥 대강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머천트 솔루션 같은 경우는 51%가 올라갔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멤버십이 증가한 것보다 오히려 서비스 매출이 올라갔다. 따라서 기존의 상인들이 점점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의 수치는요, 빌로우다. 따라서 떨어졌다는 거죠. 하이 플라잉 익스펙테이션이니까 지금 마켓의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높았던 전망치에 비해서는 떨어진 수치다. 따라서 성장률은 좋았지만 전망이 너무 높았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EPS 같은 경우는 0.81이 나왔는데 1년 전에는 1.13이었기 때문에 전년에 비해서는 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서플라이 체인의 붕괴 같은 것이 문제가 됐겠죠. 자, 그리고 컨센서스 역시 1.22였기 때문에 어닝 결과는 전망치보다도 많이 떨어졌다라고 결론을 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스트렝스,
장점이죠. 쇼피파이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은 플라이 휠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네트워크 효과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쇼피파이를 이용하는 상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리고 이 상인들이 창출하는 매출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계속해서 이 쇼피파이 그 플랫폼의 힘은 커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죠. 이 쇼피파이의 플라이 휠이 지금 전시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고 번역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어떻게 전시가 되고 있냐면 지금 좀 더 노멀라이즈된 이 그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볼 수 있다. 따라서 쇼피파이 같은 경우는 이 팬데믹의 대표적인 수혜주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팬데믹이 잠잠해지면 이제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그 힘이 떨어지겠구나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 실적을 보면 그 성장세가 멈추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쇼피파이의 그 플라이 휠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강력한 모습을 보이는구나라고 결론을 내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점점 더 많은 상인들이 지금 우리의 플랫폼을 좀 더 많이 사용한다. 그 얘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기능을 넓혀서 사용한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상인들이 계속해서 합류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CFO인 에이미 샤페로라는 분이 발표를 했습니다. 자, 쇼피파이는요, 전반적으로 수치로 봐서는 예상치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아직까지 그 성장이 멈추지 않는 추세를 보여주면서 7%가 올라갔구나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테슬라를 위시한 전기차들의 추세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는 루시드라는 전기차 기업의 주가가 무려 31%나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굉장히 좀 궁금해지죠.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왜 루시드의 주가가 이렇게 폭등을 했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주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자,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죠. 자, 루시드 그룹의 주가가 30.27% 그런데 실제로 보시면 31%를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장중에는요. 무려 39.78까지 간 적도 있었거든요. 따라서 엄청난 추세를 보여준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 거래량이 무려 300밀리언을 넘어갔다고 합니다. 대단한 추세죠. 자, EV 스타트업에 불과한 이런 기업이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냐면요. 퍼스트 딜리버리가 이번 위크엔드에 있다. 따라서 이번 주말에 드디어 차가 판매되기 시작한다. 엄청난 지금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구나. 굉장히 좀 기업으로서는 뜻깊은 일이 이번에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자, 루시드의 CEO가 이번에 첫 번째 딜리버리를 시작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발표를 했냐면요. 우리 기업 그리고 테슬라는 오직 두 개의 EV 매니팩처러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오늘 날짜부로 두 기업만 유일하게 디자인도 할 수 있고 디벨롭이라는 것은 개발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 자신의 전기차를 직접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 테슬라와 루시드밖에 없다라고 굉장히 좀 멋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만드는 것은 배터리 팩부터 모터도 만들고요. 인버터는 이제 변환기죠. 소프트웨어도 만들고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의 데이터를 전송해 줄 수 있는 이런 것까지 다 만들 수 있다. 따라서 테슬라와 우리는 다른 전기차와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에 루시드의 그 시가총액이요. 무려 42.70 빌리언까지 올라갔거든요. 그 의미는 뭐냐면 웬만한 기업은 다 제쳤습니다. 페라리, 타라모터스, 보그와너, 마그나 인터내셔널 같은 기업보다도 오히려 더 시가총액상으로 커다란 기업이 돼버렸고요. 그리고 그 중국 쪽에서 상당히 좀 명성을 떨치고 있었던 샤오펑이라든지 아니면 리오토보다도 더 큰 기업이 돼버렸다. 자, 이번에 루시드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진심으로 축하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많이 주가가 흔들리면서 마음고생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드디어 그 기다림에 좀 보상을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축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다음 기사에 등장하는 기업은요, 메타입니다. 메타라는 기업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페이스북이 이름을 바꿀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 페이스북의 새로운 이름이 발표가 됐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이름은 메타페이스였는데 거기서 이제 페이스는 들어가지 못했고요. 메타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탄생을 하게 됐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페이스북이 지금 목요일 날 발표를 했는데요. 이름을 바꾼다. 이름이 메타다라고 지금 발표가 공식적으로 난 것 같습니다. 자, 새로운 이름은 리플렉트, 보여준다, 반영한다는 거죠. 뭐를 반영하냐면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커져만 가는 이런 야망이 있는데 어떠한 야망을 가지고 있냐면 소셜 미디어라는 그 차원에서 좀 넘어서고 싶다. 한 차원 위로 올라가고 싶어하는 이런 야망이 녹아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마크 저커버그가 직접 얘기해 준
던져주는 말을 들어보면요. 오늘날 우리는 보여준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소셜 메디어 컴퍼니로 보고 있는데, 하지만 우리의 DNA를 살펴보면 우리는 어떤 기업이냐면 우리는 테크놀로지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이어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기업이다. 그리고 메타버스가 다음에 선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메타의 CEO인 마크 저커버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제 페이스북이 아니죠. 자,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오시면요. 이를 체인지, 뭘 바꾸냐면 스탁 티커를 바꾼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페이스북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FB라는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이제 12월 1일부터는요. 그 티커 네임이 MVRS로 바뀐다라는 또 하나의 또 소식을 전해주고 있고요. 자, 이번에 그 컴퍼니가 아나운스를 했다. 어떠한 발표를 한 바가 있냐면요. 브레이크아웃 한다는 것은 이제 빼버린다는 거거든요. 분리한다. 뭐를 분리하냐면 리얼리티 랩이라는 부서가 있는데, 리얼리티 앱은요. 지금 이름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 있는 것처럼 가상현실, 즉 메타버스를 구축하는 이런 팀 이름입니다. 굉장히 좀 많은 인력들이 투입이 되어 있는 커다란 부서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제부터는 레포팅을 따로 한다. 이 얘기가 뭐냐면 앞으로 어닝 보고서의 4분기부터는요. 이 부서에서 어느 정도의 매출과 이익을 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직접 투자자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우리의 희망은 뭐냐면요. 10년 안에, 앞으로 10년 안에 메타버스가 수십억의 사람들에게 전파가 돼서 사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수백억 달러 정도의 디지털 커머스라는 것은 이커머스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커머스가 이제 메타버스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수백억 개의, 수천억 개 아니면 수백억 개의 새로운 잡이 창출이 될 것이다. 따라서 크리에이터들이라든지 아니면 디벨로퍼들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새로운 잡을 창출하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한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 가속화될수록 많은 직업들이 없어질 것을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그 인공지능이 많은 화이트 칼라의 잡을 가져갈 거고, 또한 로보틱이 많은 블루 칼라의 그 잡을 뺏어갈 겁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그 현실 하나가 새롭게 등장하게 되면 그 안에서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새롭게 크리에이터라든지 아니면 디벨로퍼로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조금만 더 내려가 보면요. 저커버그가 또 하나의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갈 길이 굉장히 멀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메타버스는요. 잠재적으로 메인스트림, 즉 주류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5년에서 10년 정도는 기다려야 한다. 따라서 메타라는 기업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요. 적어도 5년에서 10년 뒤를 보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1년, 2년 정도 투자하실 분들은 아직까지는 좀 이 메타라는 기업은 갈 길이 멀다는 점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앞으로 메타라는 기업이 나쁜 이미지를 좀 벗고 탈피하고 새로운 쇄신을 통해서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지 기대감을 가지고 주주로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 페이스북이 메타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나자마자요. 이 페이스북보다는 로블록스에 투자하는 것이 더 확실한 메타버스의 투자법이라는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 의견을 던져준 기업은요. 타오밸류라는 투자기관인데, 이번 타오밸류라는 투자기관이 리빌드했다, 보여줬다는 거죠. 뭘 보여줬냐면 레터를 지금 인베스터, 그들의 그 고객들한테, 투자자들한테 던져줬는데, 여기를 살펴보니까요. 로블록스의 포지션을 오픈했다, 로블록스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냐면 이 게임 컴퍼니인 로블록스는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어떠한 능력이냐면 become a new being. new being이라는 것은 새로운 세계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인간 사회에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낼 기업이 바로 로블록스라고 극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based on records made public. 자, 퍼블릭에 공개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기록들에 따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페이스북은요. 보여줬다. 이미 증명을 했다는 거죠. 뭐를 증명했냐면 그들의 쉐어홀더, 즉 주주들의 그 믿음이라든지 웰빙에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우선하지 않고요. 따라서 이 페이스북이라는 기업은 좋은 소셜 플랫폼이 아니다. 하지만 타오밸류가 보기에는 로블록스가 굉장히 좋아 보인다. 즉 지금 메타버스 스페이스의 가장 좋은 그 플레이어가 오히려 페이스북보다는 로블록스다라고 지금 주장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좋은 플랫폼이다. 따라서 긍정적인 좀 스피릿이 있는, 이 점은 저도 좀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합니다. 여러 군데 이 세큐리티 같은 데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긴 하거든요. 자, 그래서 쉐어홀더즈의 그 믿음이라든지 안전 문제를 처음으로 생각하는 기업이 바로 로블록스이기 때문에 페이스북, 즉 메타라는 기업보다는 훨씬 더 투자 가치가 있다라는 의견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타우 밸류가 이번에 칭찬을 해주고 있는데요. 컴퍼니, 이 기업을 이끌고 있는 경영진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또한 어떠한 점을 강조하고 있냐면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떠한 포텐셜이냐면 브랜치 아웃이라는 것은 이제 가지치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쭉쭉 뻗어나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 게임 회사에 불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그 확장 추세가 엄청날 것이다. 따라서 플랫폼이 구축된 이상 이 플랫폼을 통해서 게임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즈니스를 창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로블록스는 보인다. 굉장히 좀 훌륭한 비즈니스로 보이고요. 지금 현재 언더밸류돼 있다. 따라서 저평가돼 있다는 거죠. 가까운 미래에 프로핏이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을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롱텀 옵셔널리티. 또 하나는 뭐냐면 롱텀 옵셔널리티. 옵셔널리티라는 것은 이제 선택권이 많다는 겁니다. 그 의미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여러 분야로 확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해 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죠. 자, 앞으로 메타버스라는 세계가 찾아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 주인공이 로블록스가 될지 페이스북이 될지 우리는 아직 알 수가 없죠. 따라서 두 기업 모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의 방식이라고 전략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진로우에 관련된 소식을 굉장히 오래간만에 준비해 봤습니다. 진로우에 관련된 소식을 읽어보기 전에 주가를 좀 살펴보면요. 참고로 진로우는 티커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ZG고요. 또 하나는 ZET인데요. 어제 ZG 같은 경우는 6.53% 껑충 뛰어 올랐고요. Z 역시도 5.82% 올라가는 급등세를 보여줬는데요. 여기에는 한 가지 뉴스가 조금은 작용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진로우의 주가가 지금 6% 가까이 올라갔는데 파틀리니까 부분적으로는 헤지펀드 매니저인 질 사이먼의 언급 때문이다. 자, 이분은요, 소마 에퀴티 파트너라는 그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번에 진로우 그룹을 레코멘드 추천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롱텀 뷰,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강력한 주식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자, 사이먼이라는 사람이요, 이번에 CNBC랑 인터뷰를 하면서 이러한 메시지를 전해줬고요. It could be much bigger.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로 성장세를 보고 있냐면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4배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굉장히 좀 극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오버타임이라는 것은 뭐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겠지만 4배 이상 올라간다면 그 시간에 시간에 관계없이 굉장히 좋은 성장률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는 어떠한 것을 좋아하냐면요, 쇼텀 퀘스천이 지금 있다. 퀘스천 마크라는 것은 사람들이 의문 마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진로우라는 종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좋아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의구심 때문에 지금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발생했기 때문이다라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진로우의 주가는 10월 18일 이후에 지금 9% 이상 떨어졌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블룸버그에서 발표한 리포트가 하나 있었는데 이 리포트의 내용에 따르면 진로우는 더 이상 집을 사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는 더 이상 매수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밝혀졌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재 밀려있는 집들이 너무 많다. 진로우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들을 사들여서 이거를 이제 개보수를 해서 다시 되파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개보수하지 못해서 아직 팔지 못하고 있는 집이 너무 많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의미는 사람을 확보하지 못해서 빨리빨리 좀 순조롭게 매출을 발생시키지 못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메시지가 해석이 돼서 많은 폭으로 주가가 하락을 했다. 그래서 지난 2월 달부터 지금까지의 주가 추세를 보면 무려 50% 가까이 지금 주가가 떨어진 것이 진로우라는 기업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이 투자 기관 소마 에퀴티 파트너라는 투자 기관에서는요, 지금이 매수 기회고 이런 매수 기회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이 주식에 투자를 한다면 앞으로 가까운 미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4배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주식시장이 들썩들썩하는 이유는요, 헐츠라는 기업 하나 때문인데요. 헐츠에는 새로운 그 CEO, 인트림 CEO라 그래서 임시 CEO가 지금 임명이 된 상황인데 이분이 굉장히 좀 스마트한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테슬라를 뭐 10만 대 사드리겠다 이러한 발표를 하면서 많은 관심을 받게 됐고요. 그 중에서 이제 5만 대 정도는 우버한테 임대를 한다. 자, 이러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시장의 관심뿐만이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다시 재상장할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그 시간에는 이분을 직접 한번 모셔서 말씀을 들어보는 이런 순서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 헐츠의 CEO 인터뷰 영상을 찾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테슬라를 10만 대만 지금 사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20만 대까지 추가적으로 살 가능성이 있다. 굉장히 좀 놀라운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영상은 제가 찾지 못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공유는 못하고요. 오늘 오미진님과 함께 준비한 내용은 CNBC에도 역시 출연을 해서 이 CEO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 이 전기차 부분 그리고 헐츠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지 직접 한번 CEO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방송 마지막까지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토요일에도 방송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방송 마치고 토요일 방송마저 녹화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일 방송은 계속 된다라고 미리 예고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은 미준 패밀리 분들과 오프라인 모임이 있는 날인데 이 오프라인 모임의 그 생생한 모습을요, 녹화 방송을 통해서 나머지 분들께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말 저는 굉장히 좀 기대되는 주말인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계획 가지고 즐거운 주말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Is it fair to say, and I don't see how you could say that I'm wrong here, you have had an evolving view of Tesla in a very short period of time. And I'm alluding to some comments. You thought it was a Tesla bear, and then the big order for Tesla. But back in June, I think you said Tesla's never had the kind of competition it's going to see from the majors, although you're also known as not being a big fan of the way Detroit was doing business towards the end either. But you said that back in June, and now you're saying the competition that you alluded to in June, they don't have the scale. Only Tesla has the scale to mass produce a great EV. So did it evolve, or did we misunderstand what you were talking about back in June? Well, over time, I've been making comments around Tesla. And listen, at the end of the day, what Tesla has done is push the industry, and rightfully so, towards electrification and, sustainable transportation. And as you look at our strategy, going forward, again, we want to lead in helping the industry have, the consumers be able to adopt electrified vehicles and do our part in sustainable transportation. And right now, Tesla is the only manufacturer that's producing at scale. So we obviously started having discussions with them. And actually, this is not very transactional. Our two main shareholders started having discussions with Tesla, many months ago, because this is about relationships. And so, from that standpoint, the Tesla relationship is very important to us. But I also want to make the point, Joe, that we have relationships with all of the automakers, and we want to help them as they introduce their electrified vehicles. We're going to them not on a kind of transactional basis. Hey, how can you give us some more cars? It's a strategic discussion that says, how can we help you achieve your objectives? We've done that with Tesla, and our intent is to do that with all of the automakers. We were having GM CEO Mary Barra on a little bit later in the show. Do you think is anyone in second place? Is everybody besides Tesla tied at some lower? They're all tied in fifth place. What would you say? Ford, General Motors. You've got some of the European automakers and Volkswagen. You got Chinese EV makers. Who's doing well in terms of competition for Tesla in your view? Well, the good news overall is you're having all of the major automakers make major investments in electrification. And as you know, when I was CEO of Ford, we started doing that as well. And so when you look at the landscape, clearly Tesla was a first mover in this case. And therefore, because they're at scale, that's why we approached Tesla, and we have a great relationship with them. But when you look at the other automakers, General Motors is coming out with many products over the next couple of years. Ford has made a big commitment. Their Mach-E has been very successful in the marketplace. They're coming with the Lightning, the F-150 Lightning, and they've made a number of announcements on their commitment of electrified models that are coming. Volkswagen has been very clear in their pivot to electrified vehicles through their ID4 and ID3 and their whole range of vehicles. So clearly, the major automakers are making a big push in this regard, and that's why it's important for us to talk with them at a strategic level and say, how can we help you? How can we bring our core competencies at Hertz around managing large fleets and help you achieve your objectives? How much, calculation had to go into the idea of having a big rental fleet, 100,000 cars of EVs? I guess
EVs don't break down like normal internal combustion engines, I guess. But Hertz has to be there in terms of support for when they rent someone a car. And then there's charging stations and all those things. I mean, there's a lot of things that would go into someone walking in and saying, yeah, rent me a Tesla. At this point, I'd think about it, but I'm old-fashioned. But did that go into the calculation? Well, absolutely. Listen, you can have a great strategy, but ultimately you got to be able to operationalize it. And so when you look at our relationship with Tesla and the purchase of the vehicles, if you notice when we made the announcement on Monday, it's not only about an investment in vehicles, it's a very big commitment on building out our charging infrastructure, both at our on-airports locations and our off-airport locations. And so from our standpoint, we're operationalizing it and making it easy for customers to rent. They won't have the range anxieties. And I think importantly, Joe, what this is going to do, we are going to become expert on managing large electrified fleets well before our competition. And I think that's going to pay a lot of benefits for us today. And as you think towards autonomy down the road, we think we'll solidify our position or create a bit of a moat on being that kind of central component of the mobility ecosystem, because many providers of products and services are going to need that, and we want to be there for it.